이 아이는 목범 평범한 10대소년이자 만화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의 꿈은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정의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꿈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아 직접 만든 만화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는 밖에서 일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틈만 나면 자기 만화를 홍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깥 날씨가 매우 험악했고 하늘에 기이한 빛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두 줄기의 빛이 큰 기둥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한 줄기는 쓰레기통으로 곧장 날아갔고 나머지 빗줄기는 밤하늘을 스쳐 지나 목범의 방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만화 그리기에 몰두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 안TV에서는 목범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고고학 유적지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갑자기 폭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500년 전 갑자기 땅속으로 가라앉은 성터로 추정됩니다. 한편 목범은 원고를 막 완성하고 제때 작품을 넘길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며 자신의 작품이 성공해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그가 한창 우쭐에 있을 때 방 안에 거센 바람과 함께 노란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포털을 만들어 목범을 빨아들였습니다. 목범은 다른 공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은 척박하고 음산한 공간이었습니다. 목범이 일어나 보니 자신이 이상한 사극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범은 자신이 차원을 넘어왔다고 생각하며 더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기괴한 나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목범의 눈앞에는 붉은 눈을 한 사냥 괴물이 매우 사나운 기세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이런 고레벨 몬스터를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야기를 써온 경험으로 목범은 자신에게 주인공 버프가 있다고 느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목범은 사냥 괴물에게 맞아 10여 미터나 날아갔습니다. 그는 이 괴물이 주인공 체면을 전혀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급한 순간 잘생기고 준수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을 연달아 펼치며 사냥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목범은 이야기의 정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서두르지 말고 일단 목숨부터 부지해야 하며 초보자 가이드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차차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머리를 밟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내 한 점의 빛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검으로 변해 목범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냥은 검에서 나오는 힘에 이끌려 방향을 바꿔 목범을 쫓았습니다. 목범은 다시 쫓기게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협객의 번개도 계속해서 바로 옆에 내리꽂히자 목범은 나무 위로 올라가 검을 휘둘러 사냥을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이 나무를 들이받는 바람에 목범은 사냥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검 역시 공중으로 솟았다가 곧바로 사냥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렇게 괴물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목범은 깨어나 보니 버스 정류장 근처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의 환경미화원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개 한 마리를 보았고 그 머리 위에 노란 정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방금 겪은 일이 꿈이 아님을 알고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근처의 환경미화원은 그를 보며 젊은 나이에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범은 애완동물 사료를 꺼내 그 정령에게 권하고 화장실로 쓰라며 화분까지 주었습니다. 정령은 감히 자신 같은 신수를 애완동물 취급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기리이며 어젯밤 자신이 보검을 주지 않았다면 꿈에서도 저 사냥 괴물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젯밤의 사냥은 통칭 요풍 또는 요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3계를 잇는 에너지와 봉인이 점점 약해지고 불안정해져서 요괴들이 그렇게 쉽게 침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리는 목범을 그 요괴 무리를 처치할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요괴들은 약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 후 목범은 집주인에게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바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기리에게 집을 보라고 했지만 기리는 싫다며 굳이 따라 나섰습니다. 한편 어젯밤 사냥 요괴와 싸웠던 그 도련님은 한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요괴 퇴치사들의 모임이었는데 이 청년은 목범에게 어젯밤 먹잇감을 빼앗긴 것에 대해 꽤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요괴는 고레벨이었는데 아직 아무도 그 요괴를 쓰러뜨린 사람의 정체를 몰라 사람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검객이 위풍당당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또 어떤 이는 아름다운 여역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가 평범하지 않은 고수라고 여겼습니다. 모두가 추측하는 동안 목범은 배달부터 할머니 길 건너기 돕기까지 자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또 넘어진 한 여자를 도우려 했지만 마침 거북이 2마리가 길을 건너자 그녀를 내버려 두고 거북이들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들은 구조가 필요조차 없었기에 목범의 행동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 후 목범은 독이 있는 정령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정신병원 탈출 환자로 의심해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령을 들고 있었던 덕분에 인터넷 커뮤니티는 자신들과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급차도 불려왔습니다. 인터넷의 헌터협회는 목범이 협회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를 잡아오라는 임무를 신속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덕분에 모두들 자신들이 고수라고 의심했던 그 검객이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며 테러범처럼 소란을 피우는 이상한 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심의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민간인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헌터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협회의 규칙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등록까지 해놓고 규칙을 안 읽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보고 전혀 몰랐던 수백 개의 알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자 처음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정보지를 보고는 그의 정령이 고위급 신수라는 사실에 더욱 경악했습니다. 목범도 길이가 신수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러자 저 세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심의가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그들은 기형적인 공 같은 게 신수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길이는 분해서 목범이 자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며 그를 한 대 쳤습니다. 그 후 한 사람이 돌아와 목범이 아직 안 간 것을 보고 저 뒤에 있는 공간 포털이 출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 한 마을에 도착했지만 길이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게임 세계가 아니라 연계 안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어떤 이상한 놈인지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2사람이 그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검객으로 알아본 후에야 많은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목범을 높게 평가하며 그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기 있는 비치석으로 힘을 시험해보라는 것이었죠. 이 돌은 전투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너무 약하면 험난한 다른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비치석은 힘에 상응하는 색을 띠게 되는데 가장 높은 것은 노란색이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이 그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목범은 해보고 싶었지만 길이가 그를 막았습니다. 이런 시험은 그에게 헛된 명성일 뿐이니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길이는 시험을 받다가 목범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목범은 주목받을 만한 재능이 없어서 도망갈 궁리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길이는 더는 목범을 막지 않고 비치 바위로 달려가게 두었습니다. 그는 뛰어올라 바위의 얼굴을 박아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목범은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후 그저 검을 몇 번 휘둘렀는데 갑자기 어째서인지 검이 비치석의 에너지를 전달해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심의실에 있던 대머리 아저씨가 갑자기 목범에게 달려왔습니다. 목범은 자신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검을 던져버렸지만 그 아저씨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비치석을 손상시킬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범에게 요괴 퇴치 임무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줄기 검은 기운이 그의 검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그가 그렇게 좋은 보검을 가졌으니 요괴와 싸우는 데 써야 하며 위대한 전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범은 흥미로워했고 구경꾼들은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후 대머리 아저씨는 목범에게 카드 한 장을 주며 여기 있는 임무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목범은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의 말에 따라 갑자기 땅 밑에서 사라진 부러진 거미 비밀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 유적지와 귀신 들린 쓰레기통을 조사하는 중 구일이는 그가 칭찬 몇 마디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짜증을 냈다. 쓰레기통을 뒤지러 갔지만 목범은 작은 일부터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임무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으니 자기처럼 선택받은 사람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임무일 거라고 그는 부러진 검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고학 유적지 아래에서 파낸 것이었다. 그가 구일이에게 이것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자 구일이는 그저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목범은 부러진 검이 사라진 것이 폭발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고고학 유적지에서 일어난 구일이는 갑자기 걱정되어 식은땀을 흘렸지만 목범이 여전히 바보라는 걸 깨닫자 구일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한 의문의 인물이 목범이 찾던 검의 두 조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자는 두 조각을 합치자 검이 이미 폭발했고 목범이 서 있던 공간은 순식간에 요괴가 꼬이는 공간으로 변했다. 검을 뽑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와 마주한 것은 게 요괴였다게는 꽤 작았지만 비출기를 맞더니 푸른빛이 비추자 갑자기 거대해졌고 목범은 계속해서 그 공격을 피해야만 했다. 그는 검으로 막아냈다. 그러자 집게발 한쪽이 갑자기 부러졌다. 자신이 정말로 선택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는 돌아서서 개를 쫓아갔다. 개를 3번 베었다. 마무리를 하려던 순간 개가 다시 빛나더니 돌아서서 목범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의 검도 갑자기 부러져 버렸다. 개를 물리쳤다. 장면은 먼저 돌아와 있던 구일이에게로 전환된다. 최근 사건의 대부분을 그녀가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녀는 목범의 방에 있던 무언가에 이끌려 들어갔던 빗줄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저번에 염소를 유인하려고 검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그 요괴를 해치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검에 깃든 마귀 또한 다시 한번 목범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녀가 한 짓이었다. 그때 그도 돌아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목범은 더 이상 요괴를 퇴치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온갖 이유를 댔지만 구일이는 그가 죽는 게 두려워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구일이는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라며 그만 징징대라고 했다.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포기하면 자격이 있겠냐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만약 구일이가 신수의 능력이 있다면 마른 나무에 꽃을 피우거나 금은보화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저 검이라도 복구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검이 살짝 떠오르더니 목범의 말대로 저절로 붙었다. 푸른빛이 계속해서 검 주위에 나타났고 구일이는 아까 그게 요괴에게도 비슷한 빛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한편 공을 빼앗긴 도련님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그날 밤 빛기둥에 푸른빛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 부러진 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검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한편 목범은 검이 붙는 것을 보고 의욕이 생겨 계속해서 요괴를 퇴치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을 되찾았지만 구일이는 그의 말이 헛소리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신기까지 복구할 실력을 가진 자가 누군지 궁금해했다. 그래도 목범이 다시 의지를 되찾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날 아침 그 도련님은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다가 커뮤니티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어젯밤 그 지역의 기이한 사건 조사 임무가 해결되었으며 해결한 사람은 현재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고정령과 검객 목범이었다. 많은 사람이 고정령은 늘 혼자 다니기로 유명한데 다른 사람과 협력했으니 목범이 분명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 기회를 틈타 몇몇은 목범이 도련님의 공을 가로챈 일을 다시 꺼내 암암리에 두 사람의 싸움을 부추겼다. 그와 동시에 구일이는 목범이 준비한 화분의 보리를 봤다. 모래로 덮어 숨기려 했지만 목범이 알아채자 계속 부인했다.
그는 그 도련님이 온 것을 발견하고 쳐다봤다 9일이가 모래를 파헤치다 실수로 그 청년의 얼굴에 배설물을 쏟아버렸다. 그 후 그 도련님은 이곳에 새로 산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도련님은 자기 사냥감을 빼앗아간 검객에게 흥미가 있었지만 그 검객이 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모순적인 생각을 했다. 마침 그때 목범이 와서 사과와 새이웃 환영의 의미로 선물을 주러 왔다. 그는 9일이가 보리를 받던 화분을 선물했고 그녀는 걱정하며 그러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문이 열리고 목범만 들어갈 수 있었다. 목범은 새 이웃이 자신과 함께 사냥 요괴를 물리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육항이라고 말했고 그 역시 목범이 최근 소문난 검객임을 알아봤다. 그 후 목범은 집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만져봤다.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육항은 모두 무기 강화 아이템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목범이 집으려 했던 돌들은 요괴를 퇴치하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번 목범이 퇴치한 염소 머리 요괴도 이 돌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육항이 목범에게 돌려주러 온 것이었다. 그가 직접 해치웠기 때문이었다. 이 돌의 가치가 꽤 커서 목범은 육항이 도와준 공이 있으니 반으로 나누고 싶어 했지만 육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범은 굳이 절반을 나눠주었다. 영계의 마을을 거닐 때 많은 사람이 매우 놀랐다. 예로부터 육항은 누구에게도 흥미를 보인 적이 없는데 목범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다니. 전당포에 도착한 목범은 돌을 팔았다 가게 주인은 지난번 심판관 3인 중 한 명이었는데 그에게 350냥을 줬지만 그는 250냥을 달라고 했다. 주인은 그가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이득이라 바로 돈을 주려 했지만 주인이 값을 잘못 쳐준 것을 알았다. 그러자 주인은 목범이 직접 합의한 가격이라고 변명했다. 육항은 손님이 IQ가 좀 낮아도 제값을 쳐줘야 상도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가격은 1000으로 올랐다. 보답으로 목범은 육항에게 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지만 그의 거친 식사 방식 때문에 육항은 식욕을 잃었다.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어떤 자가 국수가 맛없다며 주인에게 다시 만들라고 행패를 부렸다. 그가 난동을 부리려 하자 목범이 나서서 해결하려 했다. 그 자가 너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자 그는 중생은 모두 평등하니 이 일도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 자는 목범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육항을 보자 겁에 질려 도망쳤다. 예전 흑인을 모두 혐오하고 차별했다. 육항이 가버리자 목범은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목범은 계속해서 육항을 어디든 따라다녔다. 9일이는 육항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지만 목범은 그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갑자기 공간에 균열이 생겨 틈이 생겼다. 육항은 재빨리 불안정한 지역으로 달려갔고 육항에 따르면 이 요괴는 자객처럼 숨어서 기습하는 데 능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 요괴는 그 후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 목범에게 돌진했다. 회오리 바람 속 요괴의 위치를 본 듯 확인하기 위해 9일이를 안으로 던졌다. 9일이는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빙글빙글 돌았지만 그를 막았다.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육항은 그에게 기본적인 기술로 선제 공격을 하라고 했지만 그는 어떤 기술인지 몰랐다. 갑자기 요괴가 먼저 공격했고 목범은 그대로 돌진했다. 육항은 그가 뒤에서 공격하길 원했지만 그는 정면으로 돌진해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요괴는 중앙으로 몰렸고 두 사람은 달려들어 양쪽에서 공격했지만 요괴는 피해서 기습할 기회를 찾으려 땅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바싹 붙어 섰다. 육항은 이 요괴가 아래에서 갑자기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균열을 따라 피했다. 그것이 기습했지만 두 사람은 피했다. 하지만 육항이 반격하자 그것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그의 공격이 목범 쪽으로 날아갔다. 여전히 목범에게 공격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그가 막 피하자 육항이 물줄기를 타고 날아왔다. 그런데도 목범이 강한 일격을 날려 요괴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이를 망쳤다. 그리고 육항은 날아가 버렸다. 그는 육항을 붙잡으려다 그의 옷을 찢어버렸다. 목범은 그가 약하다고 생각해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했다.
자신은 싸울 테니 육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범에게 욕을 퍼부었다. 요괴가 갑자기 튀어나와 공격했다. 목범을 공격했다. 그는 피하면서 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쳤다. 요괴가 쓰러지자 육항은 참으며 목범을 자신의 팀으로 초대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초대를 받은 목범은 바로 거들먹거리며 육항을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는 말을 건 것을 약간 후회했다. 괴물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루앙은 목범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누가 더 강한지 말이다. 루앙은 수룡을 소환했고 1분도 채 안 돼요? 루앙은 해치웠다. 아이무의 요괴를 완전히. 목범도 너무 멋있어서 넋을 놓고 감탄했다. 그 후 결계가 사라지자 목범은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루앙은 강해지고 싶다면 목범이 먼저 기본적인 기술부터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틱틱댔지만 그날 밤 목범은 루앙이 준 책으로 기술을 연습했다. 기린은 그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 이런 평범한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록 예전에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동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서 강해지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가 막 제출한 만화의 편집자였다. 그들은 그의 작품을 비판하며 작품이 너무 형편없고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중에 널린 흔한 작품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들은 그에게 다른 원고를 제출하라고 하며 글 쓰는 건 그만두고 요괴 퇴치에나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그 말을 듣자 목범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루앙이 목범과 함께 요괴를 퇴치했다는 소식이 다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람들은 더욱 열띤 토론을 벌였다. 루앙이 지금까지 누구와도 협력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견은 여전히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목범이 고수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목범을 평범한 놈이라고 여겼다. 다음날 집에 있던 루앙은 커뮤니티에서 목범이 자신이 직접 그린 만화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 더 웃긴 것은 그 안에 루앙이 목범의 재능에 감탄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목범은 그때도 만화 페이지를 올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봐달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편집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에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확인해 보니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조회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편집자는 독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다음 편을 내라고 조언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나중에 이 작품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목범은 이제 다음 장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 회사에서 어떤 여자가 목범의 만화에 고정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유명한 젊은 배우였다. 우리는 다시 목범을 만난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괴 퇴치와 그림 소재의 수집을 위해 공간균열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어떤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여자를 보게 된다. 그는 뛰어들어 그 남자를 걷어차고는 요즘 악당들은 정말 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곳은 영화 촬영 현장이었다. 감독은 목범에게 배상을 요구했고 그는 오늘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여배우는 전화로 주문한 음식을 재촉했다. 공교롭게도 목범이 그녀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음식 상자로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집어먹었다. 목범에게 같이 먹자고 권하기까지 했다. 갑자기 근처에 공간균열이 나타났고 목범은 그림 소재가 생겼다며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행동을 본 여배우의 표정이 싹 변했다. 이번에 나타난 괴물은 인간 형태의 요괴였고 목범의 공격을 아주 쉽게 막아냈다. 그것이 그의 얼굴에 소리를 지르자 그는 입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났다. 그가 구역질을 하는 동안 그것은 기회를 틈타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목범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진했지만 요괴는 그를 바위 속에 가둬버렸다. 기리가 마침내 재물을 바칠 기회를 엿봤을 때 고정령이 나타나 요괴와 맞섰다. 양측은 계속해서 기술을 주고받았고 고정령이 요괴보다 훨씬 강해 보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요괴를 날려버렸다. 현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전투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람들은 고정령의 여러 공격에도 요괴가 멀쩡하자 이 요괴의 등급을 확인했다. 그것이 목범이 예전에 싸웠던 염소머리 요괴보다 훨씬 높은 5급 요괴임을 알아냈다. 그 후 요괴는 돌을 조종해 고정령을 역공했다. 목범은 그녀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뺏길 수 없어 뛰쳐나가
검을 휘둘러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그가 고정령과 한 팀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요괴가 일어나 목범을 공격하러 돌진했다. 다행히 고정령이 그 공격을 막아주었다. 그녀는 계속 싸우면서 강력한 일격을 날릴 준비를 했다. 그때 목범의 검이 갑자기 푸른빛에 조종되어 고정령을 공격했다. 그녀는 양쪽에서 오는 공격을 계속해서 피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목범이 민폐만 끼친다며 계속해서 비난했다. 동료를 방해만 한다고 말이다. 고정령은 그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마법으로 목범을 한 곳에 묶어두었다. 그녀는 그 후 마법으로 요괴를 상자 안에 가뒀고 그것이 바로 마무리 일격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때 고정령은 요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결계가 사라지려 하자 목범은 고정령에게 달려갔다. 결계가 사라지자 고정령은 아까 그 여배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목범은 로앙을 만나러 갔다. 여자 꼬시는 비법을 물어보러. 로앙은 분명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테니까. 하지만 로앙은 그가 무슨 이상한 걸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자신이 대장인 척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목범은 오직 고정령을 팀에 영입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걔를 싫어한다고 했다. 그게 그의 제안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루앙은 고정령의 말뜻을 이해하고 목범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뻔뻔하고 대담하고 세심해야 한다고. 우선 고정령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목범은 인터넷으로 그녀의 스케줄을 찾아보았다. 동시에 그녀의 본명이 진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마침 취미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녹화 중이었다. 갑자기 목범이 꽃을 들고 뛰어들어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팀 합류를 제안했다. 그는 배우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스토커 팬으로 오해받아 즉시 쫓겨났다. 그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경호원에게 쫓겨났다. 결국 목범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건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사람을 보고 뒤를 쫓았다. 그 사람은 진묵이었고 그녀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이 광경은 목범에게 옛날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고 그녀의 노래 실력은 정말 끔찍했다. 그녀가 배우에만 어울리는 이유였다. 그날 오후 한 아이가 입양되었고 목범은 진묵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팀에 영입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치켜세웠고 그녀는 약간 언짢아했다.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와 진묵에게 친구가 그네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달려가 아이를 양호실로 데려갔다. 너무 서두른 탓에 목범은 문으로 진묵을 치고 말았다. 그 후 둘이서 그네를 고치는데 목범이 부주의하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진묵이 망치로 제 손을 치고 말았다. 그녀는 토라져서 가버렸고 그는 계속 따라가며 손에 찜질하라고 얼음주머니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동료가 필요 없다며 멀리 떨어지라고 했다. 그는 계속 따라붙었다. 그러자 그녀가 멈춰섰다. 그런데 목범의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고치지 않은 상태라. 그대로 그녀와 부딪혔다. 진묵은 구급차를 불렀다. 목범을 데려가게 했다. 한동안은 그가 그녀를 귀찮게 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동시에 진묵의 일부 광팬들이 목범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목범은 풀려났지만 불행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의 벌금 납부 기한이 다가왔다. 아침에 촬영장을 망친 보상금과 자전거 수리비까지 모두 그의 몫이 되었다. 목범은 작품 원고료가 제때 들어오길 바랐지만 편집자가 전화해서 감히 남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그를 쓰레기라고 욕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노력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편집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근처에 공간균열까지 나타났고 그의 운명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집주인도 전화해서 월세가 밀렸으니 그의 짐을 전부 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만화책 더미가 아까워 돌아가고 싶었지만 한 정령이 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삶과 꿈 또는 책임감 사이에서. 그리고 그는 꿈을 버리고 그곳으로 뛰어들어 돕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균열 공간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호랑이 인간이자 지난번 국수집 주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한 요괴는 바로
바로 진무기 전에 싸웠던 그 5성급 요괴였다. 그는 호랑이 인간을 위해 공격을 막아주며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려다가 다시 생각하고 목범을 돕기 위해 남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요괴에게 순식간에 나가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서 목범 혼자 상대하게 놔뒀다. 그는 요괴의 파란 쪽을 베는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손이 그의 검을 꽉 잡았다. 목범이 호랑이 아가씨에게 같이 공격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너무 무섭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달려들어 주먹을 한 방 날렸다. 그 주먹은 아무런 타격감도 없었다. 그녀는 요괴에게 맞아 목범에게로 날아갔다. 그 후 혼자서 요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요괴도 팔을 회복하고 달려들자 그는 갑자기 각성하여 몸을 베어버렸지만 요괴는 다시 회복하고 심지어 더 커졌다. 그 시각 루앙의 집에서는 그가 모판의 집을 사들여 모판이 자신에게 와서 빌도록 만들려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동시에 그는 모판이 혼자 요괴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진묵 또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사이 모판과 호이는 계속 도망치고 있었지만 요괴가 던진 돌에 맞아 모판이 다시 막아서야 했다. 그는 요괴에게 한 대 맞고 지난번처럼 또다시 묶이고 만다. 요괴는 호인을 노리고 거대한 돌덩이를 던졌다. 루앙과 진묵도 마침 도착했지만 너무 늦은 듯 보였다. 하지만 모판은 속박을 풀고 힘을 폭발시켜 단 한 방에 요괴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는 영석을 챙길 생각도 못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집주인에게서 누군가 월세를 대신 내줬다는 전화가 오고 편집자도 그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 전화를 했다. 이제 모판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벌금은 매일 늘어난다고 통보받아 그는 협회에 빨리 갚아야 했다. 협회에서는 진묵조차 상대하기 힘든 고위급 요괴를 모판이 혼자 쓰러뜨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과찬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몇몇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비난했다. 그날 밤 집사는 루앙이 모판에 대한 시선이 바뀐 것을 눈치챈다. 바로 그가 몰래 모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이었다. 빚 문제는 그 5성 요괴의 영석이면 충분히 다 갚을 수 있을 터. 하지만 모판을 해치려던 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들어와 그의 껌을 바꿔치기 하고 달아났다. 다음 날 아침 모판은 호인이 보낸 빵을 받았다. 그는 빵이 아주 맛있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다음에 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모판은 호인의 가게에 가서 식사를 했다. 이제서야 우리는 모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인을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모판은 누구든 자기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눈에 거슬리는 자와 한판 붙을 준비를 했다. 그 녀석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이후 호인은 모판에게 그의 껌에 무언가 씌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가 별로 걱정하지 않자 그녀는 자신도 정령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모판도 그녀에게 부탁할 것이 생겼다. 그녀는 그가 소설 자료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모판에게 자신도 그의 독자라고 밝혔다. 며칠 후 둘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만남을 약속할 때마다 호이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그날 밤 모판은 자신의 소설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은 것을 기뻐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호인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청하며 자신의 정령도 데려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령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약속 장소에 나갔고 한 사람이 호인의 정령과 같은 이름의 동물을 찾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는 제대로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단지 강아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뒤에 있던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고 모판은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호인은 덩치가 커서 여자 목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놀릴까봐 음성 변조기를 써서 모두를 속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을 메가라고 소개했다. 모판이 이상한 소리를 듣자 메가는 저기 있는 탑에서 나는 소리라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그 탑이 요괴를 봉인하는 데 쓰여서 자주 그런 소리가 난다고 수군댔지만 그녀는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갑자기 진동이 일어났다. 원인은 모판의 검을 훔친 자에게 있었다.
이자가 검으로 실험을 하던 중 실험이 실패하여 층 전체가 폭발했고 그 후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 괴물이 튀어나왔다. 모파는 공격을 휘둘렀지만 검이 없는 것을 깨닫고 검을 가지러 달려갔다. 그가 검을 집어들었지만 갑자기 몸이 굳어 휘두를 수가 없었다. 그는 튕겨나가 자신의 검에 맞고 기절했다. 메가는 지난번처럼 약해지고 싶지 않아 일어서서 싸웠다. 그녀는 기술을 써서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자신의 정령도 되찾았다. 기린은 그것이 자신과 같은 신수임을 알아챘다. 이후 검을 훔친 자가 루앙의 남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는 남의 검을 훔쳐 비밀 실험을 한 동생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린다. 동시에 우리는 그 그림자가 바로 모판일 검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원인은 이전에 모판이 조사했던 부러진 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 날 모판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는 꿈에서 아버지를 보고 손을 잡으려다 깨어났는데 몸이 이미 창문 밖에 나가 있었다. 메가는 그가 자살하려는 줄 알고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여긴 1층이고 엉덩이가 너무 아프니 놔달라고 했다. 그 후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병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우연히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가 평소 배달을 가던 손님인 엽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엽기는 그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이유를 묻자 메가는 그의 컴퓨터에서 자살하는 법이나 아무도 모르게 죽는 법 같은 것들만 나왔다고 말했다. 모파는 영문을 몰랐고 엽기는 그가 웹툰 작업에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그가 소설을 쓴다는 것과 동료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영입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모판이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자 무시당했다고 느낀 그녀는 그를 내버려 두고 나가버렸다. 밖에서 메가는 곧 세상을 떠날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20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엽기는 그 환자를 가족에게 보내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이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모두 들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는 그 환자와 성의 같은 모판을 그 환자로 착각하고 마지막 소원이 있냐고 물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빚을 다 갚고 진묵을 팀에 영입하고 기리의 침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메가는 진묵에게 편지를 써서 모판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한 이 팀에 들어와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또 루앙에게 연락해 모판을 위한 퇴원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엽기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 잠시 후 진묵도 도착했고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셨는데 최소 한 달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듣자 엽기는 잠이 들었고 진묵은 일어나서 자신은 모판과 같은 팀이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단지 그가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모판은 진묵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듯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농담하는 기색이 없어 기가 죽어 기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웃긴 건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엽기는 잠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루앙은 메가에게 모판의 병에 대해 확실하냐고 다시 물었다. 그녀는 엽기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했고 모두들 술을 이용해 엽기를 깨워 물어보기로 했다. 한편 모판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죽더라도 자신의 본분은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기리는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 모판이 곧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모판은 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줄 알았지만 기리는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고는 모판에게 그는 무능력하고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말에 먹칠을 하는 존재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기리는 모판을 해치기 위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자백했다. 그를 균열 공간에 던져넣고 염소 머리 요괴를 유인해 공격하게 한 것부터 최근 균열 공간에 휘말릴 때마다 검 때문에 계속 곤경에 처하게 만든 것까지. 모판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기리 또한 그가 계속 운이 좋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기리는 선택받은 자 같은 건 없으며 그는 그저 힘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멍청이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분노한 모판은 자신이 잘해주지 않았냐며 어째서 자신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구냐고 물었다. 그는 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기리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자 모판은 화분을 빼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했다.
길이는 어쩔 수 없이 근처 비닐봉지에 해결해야 했다. 길이가 샤워를 하러 가자 그는 계속 물을 끊었다 켰다 하며 방해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자 귓가에 시끄럽게 악기를 불어댔다. 길이가 잠들기 위해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는 기어코 찾아내 악기를 불었다. 이런 괴롭힘은 밤새도록 계속됐고 다른 사람들까지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루앙은 피곤한 채로 차에 오르며 밤새 악기를 불어댄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메가도 도착했는데 그녀는 모판이 길이를 학대하는 것을 보았고 길이는 메가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당연히 모파는 길이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메가는 모판에게 어제 엽기가 모파는 아무 병도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질긴 목숨이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목범의 전투력이 너무 낮다는 거야.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았지. 목범에게 붙어서 안정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어. 이 소식을 들은 목범은 기뻐했고 메가는 어제부터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가 듣지 않았다고 말했어. 이참에 그녀는 그에게 작은 부탁을 했지. 곧 고고학 유적지로 실습을 가야 해서 자신의 정령을 돌봐달라고 말이야. 그는 동의했고 길이는 다른 정령을 만나러 갔는데 이 정령은 구루였고 길이의 500년 전 절친이었어. 길이는 구루에게 공간이 더 이상 뒤섞이지 않도록 진법을 복구할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했지. 하지만 구루는 정말 바보가 되어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길이나 진법에 대한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길이는 구루에게 아직 법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어. 다행히 아직 남아있었지. 하지만 현재 구루의 상태로는 힘을 쓸 수 없었어. 구루의 머리를 잡고는 길이가 구루와 손잡고 자신을 상대하려는 줄 알았지. 하지만 그는 곧바로 구루에게 손을 물렸어. 길이는 진법을 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신에게 쏠리자 괴로워했지. 길이는 이때 태도를 바꿔 목범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그는 길이의 머리를 잡고 쫓아냈어. 세상을 구하는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 만약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가 길이에게 계속 속을까봐 경계해야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말이야. 길이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목범은 단호하게 열어주지 않았어. 1분도 안 돼서 그는 창문으로 날아들어와 목범을 걷어차고는 밟았어. 구루는 재밌어하며 가세했지. 길이는 목범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줬어. 하나는 구루를 치료하는 걸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 되는 거였지.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오히려 2가지 선택지를 줬어. 하나는 집에서 나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여기서 털어놓으라는 거였지. 길이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대요마가 있었다고 밝혔어. 당시의 신들이 그 대요마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야. 길이와 구루는 그 봉인을 지키는 두 수호자였어. 500년 동안 한 조직이 봉인을 풀기 위해 조각들을 모아왔고 둘 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했지. 동시에 육항은 할아버지에게서 소식을 듣고 그 조직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 그날 밤 목범은 글쓸거리가 더 생겨서 꽤 신이 났지.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검이 저절로 움직여 목범을 기절시켰어. 길이는 이 기회에 목범을 처리하려 했지만 옛 기억이 떠올라 차마 손을 쓰지 못했지. 그는 이번에는 목범을 살려줬어. 하지만 길이는 목범의 힘이 무언가에 의해 봉인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리고 목범은 예전에 그 바위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 바위는 그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알려줬지만 그건 전부 목범의 상상이었어. 그걸 본 길이는 그에게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망상만 잘한다고 욕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목범은 길이에게 봉인을 푸는 방법을 물었어. 길이는 잘 몰랐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든 봉인이 풀릴 거라고만 알았지. 그날 밤 목범은 작업에 착수했어. 이때 TV에서 태풍 소식을 보도했지. 원인은 예상대로 그 조직의 소행이었어. 다음으로는 유망한 만화작품 선정 소식이 나왔지. 그런데 놀랍게도 목범의 작품이 선정되었어. 그걸 본 그는 기뻐서 펄쩍 뛰었지.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 밤에 그는 방송국으로 가려 했는데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자들을 마주쳤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진묵이었지. 그녀는 이유를 설명할 틈도 없이 급한 일이 있다며 떠났어.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좀비처럼 일어나 목범을 공격하려 했지. 다행히
가면을 쓴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그 사람은 이후 육항의 할아버지이자 천사 조직의 수장을 만나러 갔지. 천사는 요괴 사냥꾼들을 관리하는 총본부였어. 가면을 쓴 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하러 온 거였지. 도시 안의 상황 말이야. 그들의 판단으로는 이 일이 요괴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 기회를 틈타 인간 세계로 침입하려는 것 같았지. 한편 목범은 방송국에 도착했지만 그가 만난 사람은 진묵의 매니저였어. 두 사람은 만화 판권 구매에 대해 논의했지. 그는 목범에게 10년 계약서를 제안했어. 하지만 받게 될 금액을 듣자 그는 망설임 없이 바로 서명했지. 목범이 떠나자 그의 눈빛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기운이 나타났어. 그 비오는 밤, 목범이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있을 때 진묵이 차를 몰고 왔어. 두 사람이 말을 나누기도 전에 근처에서 공간 균열이 나타났다는 지시를 받고 둘은 확인하러 가야 했지. 이때 진묵은 목범을 황량한 해변으로 데려갔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좀비처럼 나타나더니 곧바로 두 사람을 공격해왔지. 어설픈 목범은 붙잡혔지만 진묵은 쉽게 피했어. 이어서 그녀는 변신해서 좀비들을 쓰러뜨리고 목범을 구했지. 목범이 칭찬을 다 하기도 전에 늙은 원숭이가 나타났어. 동시에 육항이 제때 나타나 늙은 원숭이를 날려버리고 목범을 구했지. 실력을 가늠해보니 이 요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세 사람은 함께 덤벼들었어. 진묵이 앞장서고 육항이 뒤를 따랐지. 목범도 밖에서 한 번 더 공격을 가했지만 불행히도 이 늙은 원숭이는 너무 강해서 세 사람의 필살기를 모두 튕겨냈어. 목범은 또다시 성급하게 혼자 덤벼들다가 멀리 날아갔지. 늙은 원숭이가 포효하자 주변 사람들이 조종당해 목범 일행을 공격했어. 상황이 너무 위급해지자 목범은 육항에게 천사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라고 했지. 자신은 진묵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이야. 가냘픈 몸이지만 진묵은 여전히 강력한 구속 필살기를 시전해 늙은 원숭이를 폭발시켰어. 직후의 놈은 멀쩡했지만 매우 분노했지. 그리고 거대한 공격을 쐈어. 그녀가 피하지 못하자 목범이 대신 막아서서 큰 부상을 입었지. 그때 육항이 갑자기 돌아왔어. 지원 요청에 실패해서 이제는 요괴와 목숨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요괴의 무시무시한 힘에 그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어.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 공격할 때마다 놈에게 튕겨져 나갔어. 그때 목범의 힘도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지. 그는 늙은 원숭이에게 죽도록 맞으면서도 1대1로 맞서 싸웠어. 하지만 목범은 기죽지 않았지. 이후 목범은 진묵과 협력하여 원숭이의 약점을 발견했어. 하지만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지. 위급한 순간 엽기가 나타나 그들을 구했어. 그녀는 치유 능력이 있어서 세 사람의 체력을 회복시켜줬지. 세 사람은 싸울 힘을 되찾았고 이후 모든 필살기를 요괴의 약점에 쏟아부어 마침내 처치하는 데 성공했어. 일행은 그 후 고급 영석도 얻었지. 너무 지친 목범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어. 꿈속에서 목범은 아버지를 다시 만났지만 벼락을 맞고 깨어났어. 갑자기 육항이 들어와 메가와 통화할 연결 장비를 가져왔지. 목범은 여자를 보자 자기 공을 자랑하려다가 진묵에게 맞아서 머리에 혹이 났어. 다른 한편에서는 육항의 할아버지가 가면 쓴 자와 함께 방금 전투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지.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한 남자가 들어왔어. 그는 영상으로 다가가 목범의 사진을 꺼내들었어. 그에 따르면 목범은 저 사교 집단의 첩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목범이 사냥꾼이 된 이후로 요괴들이 의심스럽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봤기 때문이지. 그는 이후 목범을 찾아가 신문하기 위해 잡아갔어. 그의 눈에 목범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이미 죄인이었지. 목범은 이후 취조를 위해 감금되었어. 이때 육항도 목범의 사정을 알게 됐지.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매우 중요한 석판을 회수하려 했는데 비행기가 추락했고 유일한 단서가 목범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던 거야. 육항은 목범 아버지의 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반대했지. 동시에 진묵은 목범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잡혀있는 곳을 습격했어. 그녀는 뒤로 돌아가 고집센 노인을 기습했지. 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서 둘은 싸우기 시작했어. 노인의 공격 덕분에 감옥이 사라졌지. 그들이 떠나려 할 때 그가 일행을 막으려 했지만 가면 쓴 자가 나타나 일행이 도망치도록 보호했어. 자신은 남아서 싸웠지.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해 병사들이 나타났고 진묵은 목범이 도망치도록 남았어. 밖으로 나온 그는 첩자라는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어. 집에 돌아온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 슬퍼하기만 했지. 다음날 아침 기린은 목범이 사라지고 책상 위에 편지만 남겨둔 것을 발견했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사냥꾼들이 다시 모여 목범의 이름을 사냥꾼 명단에서 지우려고 했어. 정령 진묵은 억울함을 느끼고 목범을 위해 나타나 반대했어. 그녀는 목범을 고발하려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지. 목범과 함께 싸우면서 그녀는 그의 노력을 진심으로 느꼈거든.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지. 그녀 역시 목범을 보호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믿어주길 바라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어. 그동안 모파는 봉인의 열쇠 조각을 지키기 위해 사악한 교단의 일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 조각이 호수로 날아가자 그는 그것을 건지러 뛰어들었고 기린은 그가 자살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또 자살하려는 줄 알고 달려나갔습니다. 모판이 열쇠 조각을 되찾자마자 기리와 구루가 달려들어 그는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루앙도 바로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구루가 그 열쇠 조각을 장난치다가 우연히 활성화시켰습니다. 활성화되자 모판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과거 설산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루앙은 할아버지에게서 이 설산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모판에게 이곳이 어딘지 알려주었습니다. 모판은 그 후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는 서둘러 달려가며 루앙에게 모든 일의 진상을 찾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루앙은 모판이 말하는 진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루앙은 모판이 조사를 하러 간 것이 아침에 할아버지가 가면 쓴 사람에게 조사를 부탁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루앙은 따라가게 해달라고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임무가 루앙의 처리 범위를 벗어난다며 돌아가라고 했고 루앙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가면 쓴 사람은 바로 예기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루앙의 성격상 할아버지가 금지해도 분명히 무모하게 조사를 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모판이 그 교단의 스파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너무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상황으로 보아 그녀는 또한 아주 강력한 요괴가 이 세계로 오려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되는 공간균열을 보아 모판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판은 혼자서 그 설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천사가 단죄한 배신자가 아니라고 믿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린은 이렇게 설산을 오르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비밀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황량한 설산에서 얼어 죽거나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파는 자신의 운을 믿었기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곧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우연히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기린은 눈더미에서 빠져나온 뒤에 생각하라고 했지만 모파는 곧 꽤 높아서 내려가기 힘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기리도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혼자서는 언제 찾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내려갈 방법을 찾던 중 갑자기 바위 절벽이 흔들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파는 위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더 넓어졌고 결국 그와 두 신수는 아래로 똑바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도중 갑자기 루앙이 물에 용을 내보내 모판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용을 따라 미끄러지다가 산의 머리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진묵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온 줄 알고 진묵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려 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대로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모파는 모두와 제외했고 메가에게 다가가 한 대 맞았습니다. 모파는 어떻게 다들 자신을 찾았는지 몰랐는데 메가는 루앙이 그가 이곳에 올 것을 예상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찾으러 올 것이라 생각해 그가 사고를 당할까봐 다 같이 도와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장으로서 동료를 버리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파는 팀이 이미 해체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팀원 중 아무도 팀 해체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기도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청구에서 일했던 언니가 있었고 자신도 언니의 비밀을 찾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파는 모두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묵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팀에 합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청구해서 그녀를 구했을 때 그녀는 누구와도 팀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파는 달랐습니다. 그는 팀이 모두 모인 것을 기뻐했지만 이제야 설산이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에는 체온 유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파는 자신의 힘이 봉인되어 있어서 추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힘이 봉인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앙은 기리에게 이에 대해 무언가 말해주길 바랐지만 기리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얘기는 돌아가면 그를 검사해주기로 했습니다. 모파는 메가가 인턴 중인데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해냈고 그녀는 인턴 장소가 이 근처라고 말했습니다. 메가는 인턴하는 곳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적을 탐사하던 중 인간과 매우 흡사한 해골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요괴의 원석이 있었습니다. 인간형 요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행은 눈사태를 만났고 루앙은 기술을 써서 모두를 도왔습니다. 눈사태를 피했는데 운 좋게도 일행은 과거 비행기 사고의 잔해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모파는 갑자기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그의 지도를 빼앗으려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판이 이곳에 와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다른 사람들은 원한다면 떠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얘기는 그들 모두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힘을 가졌으면서 어째서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냐고 물었지만 망토를 입은 자는 그들 모두 힘을 가진 자들인데 왜 하찮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모파는 바로 그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을 보호할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구가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를 비참하게 보호하게 만드는 한심한 집단이며 세상의 판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괴가 날뛰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묻자 그들은 요괴가 생각처럼 하늘과 땅이 낳은 괴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잔혹한 자는 바로 루앙의 할아버지가 권력을 쥐고 있는 청구라고 했습니다. 루앙은 반박하며 그들이야말로 도시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고 청구가 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모판만 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사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일행은 곧 흩어져 싸우기 시작했고 진묵은 그 검은 옷의 남자와 맞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을 날려 그의 망토 후드를 벗겨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악당이 자신의 5년 된 파트너가 아니길 바랐지만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녀 곁에 있었던 이유는 그녀 같은 고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날려버리고 한 곳에 묶었지만 그는 그제야 비장의 카드를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수많은 번개가 모판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기리와 예기가 그를 보호하다가 번개에 맞았습니다. 모판은 기리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무엇이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묵이 모두의 시야를 강화하는 마법을 걸자 그들은 창한 자루를 보았고 하늘에서 요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요괴는 평범한 요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독수리 머리를 한 대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일행이 함께 공격했지만 즉시 반격당해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 녀석들이 감히 자기 부하들을 건드렸으니 복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판이었습니다. 그는 모판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모판은 검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모판은 갑자기 무언가를 각성하여 창을 쳐냈습니다. 예기는 마법으로 모두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예기가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달려들어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메가였고 그 뒤로 루앙과 진묵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모판에게 달려들어 공중으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붙어 더 높이 걷어차 올린 뒤 공중에서 그를 낚아채 땅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그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력한 일격을 한 번 더 날렸습니다. 평범한 사냥꾼이었다면 그 연타에 즉사했을 것입니다. 모판의 생사는 불분명했고 그는 눈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대장군은 진묵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그녀가 불복하는 것을 알았지만 불복한다 해도 그녀는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일행에게 겪게 하고 싶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늙은 원숭이 부하를 죽였을 때 자신도 겪었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관리자는 대장군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제쳐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모판의 힘을 빼앗으라고 말했습니다. 모판은 진법 위로 옮겨져 에너지 기둥에 몸이 꿰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판은 그때 과거 비행기 사고의 기억을 꿈꿨고 갑자기 그 사고가 이 교단이 아버지 일행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혼란 속에서 열쇠 조각 하나가 모판의 몸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구루가 기리를 깨웠고 기리는 모판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마자 대장군에게 무모하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가볍게 기리를 붙잡았습니다. 한편 열쇠 조각은 모판의 몸에서 빠져나왔고 그동안 봉인되었던 그의 힘도 풀렸습니다. 대장군은 그 열쇠 조각을 손에 넣고 이렇게 중요한 물건은 자신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판이 돌아와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대장군의 손에서 기리를 되찾고 그들이 내려준 축복 덕분에 자신의 몸에 있던 봉인이 풀렸다고 생각했다. 목범과 기리는 기뻐서 춤을 췄고 대장군은 기리가 목범의 패시라는 걸 보고 결심했다. 기리를 빼앗기로 관리자는 뒤에 있던 두 여자를 인질로 삼아 목범을 위협했고 그는 진묵 쪽으로 기리를 던졌다. 기리는 한 놈의 머리에 부딪혀 진묵이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하도록 도왔다. 육한과 엽기는 재빨리 돌아왔다. 대장군은 목범이 전보다 강해진 것을 보고는 이전에 약했던 건 봉인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봉인만 아니었다면 놈들이 나설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목범이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었다. 자기 부하를 죽였으니 목숨으로 갚아야 했다. 대장군은 검을 뽑아들고 계속해서 목범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목범은 계속 피하고 막았지만 대장군의 속도는 너무 빨랐다. 그는 목범의 등 뒤로 돌아가 공격을 날렸지만 목범은 가까스로 막아냈다. 그는 목범의 검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그걸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진묵은 관리자를 쓰러뜨렸고 육항도 한 놈을 처리했다. 메가도 머리를 써서 한 놈을 쓰러뜨렸고 마지막 한 놈이 갑자기 달려들었지만 엽기의 덩굴에 맞아 날아갔다 하지만 일행은 모두 지쳐 있었다. 목범은 힘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대장군에게 속수무책이었다. 대장군은 이 일이 원래 금방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일행 때문에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범이 그렇게 죽고 싶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힘을 모아 공격하려던 순간 갑자기 엽기가 마법으로 목범을 보호했다. 일행 모두가 엽기에게 힘을 모아줬고 그 힘은 목범에게 전달되어 잠시 동안 그의 힘을 증폭시켰다. 목범은 대장군과 맞먹는 속도를 갖게 되자 먼저 달려들어 공격했다. 목범은 기회를 포착해 대장군에게 일격을 날렸다. 그는 놈들이 사람 목숨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장군은 인간을 그저 짓밟아도 되는 약한 개미떼로 볼 뿐이라며 목범에게 우쭐대지 말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방심했을 뿐이라며 이제부터 왜 그를 다른 놈들처럼 개미로 보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목범을 쫓는 번개를 소환했지만 뒤에 있던 친구들이 기술을 사용해 그가 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진묵은 정령을 만들어 대장군을 단단히 묶었고 목범은 기회가 생기자 필살기를 날렸다. 그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다. 참격은 더 커져서 대장군에게 곧장 날아갔다. 그는 사슬에서 막 벗어났지만 바로 공격에 맞았다. 목범은 열쇠 조각을 되찾고 일행과 함께 돌아갔다. 그 사이 다른 사냥꾼들은 여전히 목범을 사냥꾼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시위하고 있었지만 그때 육항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돌아온 목범 일행을 맞이했다. 그는 그들이 강한 요괴를 물리치고 천추의 적대교파와 맞섰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목범을 이곳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며칠 후 회복된 목범은 진묵을 찾아갔다. 그녀는 곧 새 관리자를 구할 거라며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일에 대해 목범의 계획을 물었다. 그도 아직 잘 모르겠다며 가능한 모든 단서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관리자가 얼마나 실토했는지는 천추해 처리를 기다려야 했다. 갑자기 엽기가 나타났고 곧이어 메가가 달려와 일행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녀는 육한과 함께 대학교 근처 고고학 유적지에서 요괴의 원석이 밝힌 해골을 발견했다고 보여줬다. 조사 결과 이 해골은 사람과 닮지 않았지만 요괴의 뼈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요괴는 소멸될 때 뼈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뼈의 재질이 인간의 뼈와 99%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진묵이 만져보자. 갑자기 문이 열리며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실패하고 진묵을 놓치고 말았다. 한편 관리자는 감옥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들은 최종 계획이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갑자기 끝이 난다.